네,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2분과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평가의 새로운 모형, 자가평가를 중심으로 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분과 사회를 맡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유교창 교수입니다. 자, 본 분과는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평가의 새로운 모형, 자가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하에서 6개의 발표를 8분씩 진행하고 약 15분 정도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분과는 모두 6분의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함께 회의를 하셨고 발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발표를 하시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할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야기를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분과는 전부 화상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가평가의 개념과 유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구민지 가톨릭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구민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자가평가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자가평가라는 이 용어 자체는요, 자기 점검, 또 자기 반성, 자기 채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가평가는 가장 많이 또 함께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자기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세스먼트나 셀프 이발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자가평가 또는 자기평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는 연구자들 또는 교육 전문가들마다 각자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자가평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평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가평가의 정의를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발표집에는 아주 많은 정의들을 제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몇 개만 살펴보는데요. 학습자 자가평가는 대안적 평가와 자기조절 학습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동기와 전략적 노력입니다. 그리고 학생 자신이 자기 학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확인해서 그것의 그 도달 정도라든지 학습 의욕, 태도 등을 자각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학습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교수 학습 중이나 그 이후에 자기가 학습한 결과에 대해 교사가 제시한 관점이나 내용에 따라 자기 자신이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반성적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성적 사고와 함께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평가입니다. 학습자가 학습 준비에서부터 학습 결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의 학습 상황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선행 연구의 정의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교육학 영역에서의 자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자가평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도 평가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학습자에 대한 평가이고요. 학습자의 숙달도 평가이고요. 그리고 또 교재평가, 또 교육과정평가, 그리고 또 교사의 그 교수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가평가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자가평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가평가의 핵심 요소로서 제가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바로 반성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찰입니다. 그래서 자가평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로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자가평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바로 메타인지와 연결되죠. 이런 메타인지 전략, 다시 말해 이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가평가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평가가 아니라 교육 과정의 전반에 걸쳐서 그 과정 모두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정이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꼽아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가평가의 개념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확실히 이제 잡아보기 위해서 자가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가평가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가평가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열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에 제가 조금 주목해 보았습니다. 브라운 2006에서는 직접적 수행평가부터 학생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까지 이렇게 5개로 자가평가를 유형화했고요. 우은실 2005, 김현경 2007에서는 기술식, 척도식, 혼합식 등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자가평가를 유형화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선행 연구들의 유형을 종합해서 저는 이렇게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자가평가는 크게 기술형 자가평가와 척도형 자가평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도형 자가평가 안에서는 크게 자가평정과 점검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 하고 제가 만들어 보았고요. 기술형 자가평가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개방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번박하게나마 자가평가를 유형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가평가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열한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역시 또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코엔 1994에서는 자기 보고에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다형의 그 진술문에 응답하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시했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연구들이 자가평가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방법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보면은요. 쓰기 방법, 조사 방법, 그리고 점검표 방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 방법들을 한번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가평가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가평가의 장점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김명천 2016을 참고를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자가평가는 학습자 측면과 교사 측면의 장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가평가는 학습자의 자가평가이기 때문에 학습자 측면의 장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자를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점, 그리고 또 학습자를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수업을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탈피해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측면에서는 이런 자가평가를 통해서 교수 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직접적인 자료들을 교사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자가평가의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 상호 간의 그런 상호작용 기회를 증진시켜 준다는 것도 역시나 자가평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자가평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아주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아마도 채점의 방법이라는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습자 채점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전략 사용을 얼마나 정확히 잘 하고 있었는지 그걸 점검할 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자가평가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간 서열 매기기라든지 우열반 편성 같은 이런 행정적인 목적으로는 자가평가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자가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습자와 교사가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자가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평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평가 기준이나 절차에 익숙하게 해서 자가평가의 그런 정확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용어인 자기평가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가평가는 대체로 학습자의 자가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학습 동기, 학습 전략 및 학습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자가평가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발표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구민준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시간 그런 줌 화상 회의로 유튜브에 중계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데요. 궁금증도 많으실 겁니다.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자가평가의 필요성 및 의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은호 중앙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김은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방금 육효창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자가평가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의 발표 내용은 좀 이제 원론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라는 이런 개념이나 이런 상황이 아주 낯선 상황이나 개념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바로 코로나 이런 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 방법이나 온라인 수업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사실 한국어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원격 수업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되다 보니 급하게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이나 출결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또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특히 평가에 있어서 평가를 축소한다든지 혹은 일부 평가를 그냥 실시하지 않고 넘어간다든지 혹은 온라인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문항 만들기의 어려움 혹은 이걸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또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이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결국 한국어 교육에서의 평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과는 동일할 수 없고, 이제 결국 이 원격 수업이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규 수업을 대체해야 하고, 또 이제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한 혹은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 중에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가평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가평가는 방금 이제 구민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그런 발표에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학습자의 의지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평가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자가평가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자가평가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아놨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해보시면 특히 뭐 한국어 수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고 발표에서도 들었다시피 단점과 장점들이 있는데요. 물론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오시겠지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민지 교수님의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또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실행됐을 때는 아주 큰 장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뭐 LMS에 탑재되어 있는 수업을 수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제 제출하고 뭐 학습하는 시간이나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지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학습을 할 것인지도 다 학습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학습자의 의지와 동기에 달려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수업을 듣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거의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으면 학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가평가에서 이 자기주도 학습, 뭐 학습자의 동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고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코로나19 사태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과제나 과업의 질을 반성해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과제를 수정하는 그런 자가평가의 기틀도 이런 자기주도 학습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을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가평가의 중요성은 사실 이미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의 학습 진척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2언어 능숙도 자가평가 같은 경우는 학습자 중심의 언어교수법 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연구에 관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연구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자가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자가평가 상황에서 이 자가평가는 전적으로 정말 학생들이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구민지 교수님의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단 학생들이 이 자가평가의 기준이나 뭐 혹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가평가를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기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전에 학생들이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왜 가치가 있고 유용한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생들이 자가평가를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수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가 이제 가이드를 충분히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습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가평가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은
꽤 유명한 연구인 2009년 안드레이즈 발체바 연구에서도 자가평가의 세 가지 기저 원리와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리와 단계는 기대 명료화하기, 자가평가, 수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명료화하기 부분에서 1번 단계에서 교사가 명확하게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3번 부분, 수정하기 부분에서도 학습자가 결국은 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교사의 가이드와 평가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가평가와 그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학생의 자가평가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과 판단,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 마련을 통해서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이를 통해서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조절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주요 역량으로서 이제 앞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고 자가평가 이런 것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어 평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이 한국어 평가에 학생이 스스로 이제 스스로 실시하는 자가평가의 형태가 이제는 좀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김은호 교수님은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자가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가평가의 세 가지 기저 원리와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실시되는 현재 왜 자가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가평가의 의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은호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은호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가평가로서의 평가, 외국어 교육 사례를 통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이향 한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이향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자가평가의 개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그럼 실제로 외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평가로서의 자가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자가평가를 크게 교육적 판단을 위한 평가와 진단과 피드백을 위한 평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적 판단을 위한 평가는 평가 후에 교사나 평가 개발자가 어떤 모종의 판단을 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숙달도 평가나 레벨 테스트, 성취도 평가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주로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는 자세한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하지 않고, 또 평가 결과가 그 중심이 되는 평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이 온라인 평가로 제공되면서 교사 중심의 평가가 아닌 그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평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저위험 숙달도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숙달도 평가는 고위험 평가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숙달도 평가 개발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집단이 참여하고, 또 그 평가 결과는 수험자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숙달도 수준을 알고 싶은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평가 결과를 사용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다면 고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숙달도 수준을 평가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위험 숙달도 평가는 이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숙달도 수준을 알고 싶어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를 말합니다. 평가 방식으로는 문항을 통한 평가, 그리고 숙달도 등급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살펴보면 실내로 첫 번째가 EF에서 개발된 EPI 시험이 있습니다. EF는 언어학술 문화교류와 교육 목적의 장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1965년에 설립된 국제교육회사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북경대, 도쿄대 등과 함께 여기에서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하고 또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어 숙달도 평가는 2011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거의 매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100여 국가 약 2,300만 명의 학습자들이 응시했고 그 결과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서 형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 세계 학습자들의 그 CFR을 기준으로 한 숙달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는 학습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사 학교에서도 평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할 경우에는 수료증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가 워낙 많고 안정적이라서 그 데이터들이 영어 교육 정책 결정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문, 그리고 교육 내용 결정 등에서 의사결정 수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 그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분짜리와 15분짜리 모드가 있고 이 모듈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행되는 이렇게 숙달도 평가를 보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성취도 자기의 그 숙달도 레벨에 해당하는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숙달도 레벨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또 피드백을 이메일로도 따로 별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평가 결과는 그 홈페이지에 그 평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통계 분석 자료들이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매해 발표되는 그 평가 결과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또 분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그 학습용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숙달도를 평가해보고 자신에 맞는 어떤 수준의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가평가들입니다. 이 평가는 대학이나 어학원 기관의 수강을 위한 자가평가도 있고 또 아니면 온라인 강의 수강을 위한 자가평가도 있습니다. 얘는 뭐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글리아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앙글리아 시험은 1993년부터 시작된 전문 영어 평가 기관에서 개발된 시험입니다. 이 기관에서 개발된 세부 등급 체계를 가진 영어 공인 인증 평가들은 유럽, 아시아, 미국 대학 입학 시에도 인증되는 평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목적 평가, 비즈니스 목적 평가, 영어 교사를 위한 영어 자격 평가, 일반 말하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온라인에 레벨 테스트를 제공해서 수험자들이 이들 시험이 응시하기 전에 자기의 레벨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자신한테 적절한 수준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시험의 종류가 뭐 일반 목적, 비즈니스 목적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서 본인이 먼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시험을 보고 나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예시는 한 2컷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본인의 숙달도 등급에 해당되는 그 결과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어떤 레벨을 응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단과 피드백을 위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 대표적으로 진단평가가 있는데요. 진단평가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수익 능력을 확인한 후에 앞으로 더 나은 수익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평가들하고 다르게 개인별 피드백이 중요하고 개인의 능력의 강점과 약점을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공무성 산하 언어교육기관인 DLI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자가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있는데 한국어는 읽기, 듣기, 문법 각각의 영역별로 진단평가가 가능하고 모든 문항들은 실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매번 다른 문항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진단평가의 결과는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날짜 순으로 다 이렇게 저장이 돼서
본인이 앞서서 학습했던 정보들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 그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반적응 평가로서 시험 보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자 수준에 맞춘 문항이 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문항의 수준이나 수가 다릅니다. 기능별로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걸리지만 뭐 빨리 끝낸다고 해서 특별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고 그중에 이제 한국어 진단 평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그래도 보면 꽤 높은 수준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중간중간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결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적표 형식으로 영역별로 계속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과거에 자기가 평가받았던 그 진단평가 결과를 쭉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상세한 그 본인의 그 진단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평가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다이나믹 평가는 평가 자체가 하나의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보면서 다이나믹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평가 활동 중에 교육적인 피드백을 계속 제공해서 학습자들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평가 과정 자체가 평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 교육, 재평가의 과정으로 평가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이나믹 평가는 아직 그 온라인상으로 공개돼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건 없지만 연구 목적으로 개발돼서 듣기, 읽기, 쓰기 연구들 그 안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읽기 평가가 예인데 읽기 평가를 지금 이렇게 보고 객관식 답안을 제출을 했을 때 답이 틀렸으면 답이 틀렸다라고만 나오는 틀린 답이다. 아니면 답은 무엇이다라고 답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틀렸으니까 그걸 교육적으로 가르쳐주는 전략을 가르쳐준다든지 뭐 이거는 주제는 뭐 그 지문의 앞부분에 있다, 뭐 뒷부분에 있다, 다시 한번 봐라와 같은 그 교육적 내용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의 피드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표적인 평가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제가 살펴본 건 아마 좁은 의미의 자가 평가라기보다는 온라인 평가로서의 자기 주도 평가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평가로서의 자가 평가는 그 평가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런 다양한 유형의 평가를 활용해서 온라인 자가 평가를 개발해서 이도 온라인 자가 평가들의 학습 효과 아니면 이것들이 거꾸로 교실 수업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들으신 이제 이한 교수님 발표는 온라인 자가평가를 교육적 판단을 위한 평가와 학습 내용 선정과 피드백을 위한 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외국어 교육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평가 자체가 매우 적고 이와 관련된 자가평가 도구 개발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어 교육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한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그 네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온라인 자가평가 도구 개발 방안 탐색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정다운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다운입니다. 네, 이미 앞선 선생님들께서 자가평가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유형, 그리고 해외에서의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가평가 도구를 그럼 과연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자가평가 도구가 현재 왜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김은호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필요성 때문에 자가도구의 필요성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가평가의 특성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고 학습 전략을 세워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중에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자가평가를 통해서 이 수업이나 어떤 학습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성취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적으로 보면 그 교사만의 평가가 아니라 동료 평가나 스스로의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평가 주체가 다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면적인 평가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교육적 효과는 크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자가평가의 유형과 관련해서 브라운의 예를 통해서 평가 유형을 살펴보고요. 이런 유형을 살펴보면서 한국어 교육에서 그럼 이런 유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수행에 대한 어떤 직접평가의 예로 자가평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 직접평가는 뭐냐면 학생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어떤 활동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신의 어떤 수행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어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떤 발표가 끝난 뒤에 혹은 쓰기가 끝난 뒤에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잘했다고 생각했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연이나 듣기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주고 스스로 학습자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문제풀기 방식으로 이런 자가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 같은 걸 주고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학습 저널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일지를 쓰면서 이런 평가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접평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하나를 활동을 하고 바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어떤 교육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이 끝나거나 아니면 한 학기의 어떤 교육 과정이 끝난 뒤에 하는 자신의 일반적인 컴피텐스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좀 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평가 척도 방법을 사용해서 5, 4, 3, 2 정도 숫자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 나는 발음이 정확하다 아니면 나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거에서 매우 그렇다면 5를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체크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설문지 방식으로는 수업 참여에 대해서 나는 수업에 잘 온다, 제 시간에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이제 평가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초인지 평가라고 해서 자신의 목표를 세운 걸 잘하고 있는지 목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서는 목표 카드 만들기라는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수업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지 카드의 앞면에 그거를 쓰고요. 수업이 다 완성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수업이 끝나고 나거나 혹은 한 학기간의 어떤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뒷면에 내가 정말 그걸 달성했는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표가 유지가 됐고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자가평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든 과목이 보통 이것도 많이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 단원 정도가 끝난 뒤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나는 여기에서 편지를 쓸 수 있다 이제 아니면 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 뭔가 이런 식에 대해서 할 수 있다와 가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사회 정서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자가평가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언어적인 측면에 대한 건 아니고요. 학습과 관련해서 동기를 개선하거나 학습에 장애가 되는 요인 극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사회 정서적인 평가에서는 나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학습을 좋아한다,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뭐 좋아한다, 짝활동을 좋아한다, 어느 정도인지 동의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교사의 어떤 설명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좋다, 혹은 나는 아니다, 친구들과 의논하는 게 좋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어떤 그런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브라운에서는 사실 5번째로 학생이 만든 테스트도 집어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의 경우에는 학생이 만든 테스트를 이제 자가평가 안에 이렇게 요소로 넣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래도 학생이 스스로 만든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나 이런 교육의 동기 부분에서 많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도 교육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자가평가는 이제 보시면 실제로 한국 교육에서 할 때 일단 평가의 목적을 상당히 분명하게 왜 하는지 말씀을 이제 학생들한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금방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수업 일지를 쓰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고, 셋째는 뭐냐면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교육의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자가평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한 피드백을 주거나 교사의 어떤 평가와 같이 이루어져서 교육의 효과를 담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어에서 활용 가능해서 저는 앞에서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온라인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어 교육에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평가라고 하면 이제 누리 세종학당의 온라인 한국어 레벨 테스트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험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고요. 혹은 공부를 앞으로 이걸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세종학당의 어떤 8단계 수준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는 레벨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 시험이고요. 초급과 중급 두 종류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바로 나오고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읽기 어떤 문제들이 다시 더 제공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준에 맞는 어떤 교육 콘텐츠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아무래도 온라인 평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대규모로 또 시험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을 치는 그 기관에서는 학습에 대한 어떤 교수학습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레벨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고요.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첫 번째가 자신의 수준을 결정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온라인 평가에서 저는 자가 평가를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는 이 등급을 읽고 본인이 초급이나 중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초급이나 중급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체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통해서 초급인지 중급 시험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갖는 것이 조금 더 자가평가의 어떤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응시 결과는 이렇게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응시 결과 관련해서도 이 요소를 자가평가와 좀 더 연결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문항의 어떤 자기 학생의 부족한 문항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그걸 학생들이 다시 공부하고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조금 더 확인하고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레벨 테스트 결과는 지금 여기선 점수로 나오는데 아마 이런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말 그렇게 이 시험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쉬웠다 아니면 어느 부분이 어려웠다를 스스로 체크하는 어떤 리스트가 있다면 그런 본인의 체크리스트와 이런 결과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자가평가를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자가평가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갖게 하고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학습 동기를 유지하면서
또한 빠른 시간에 편리하게 평가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기로 체크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바로 결과가 이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응답을 분석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도 바로 결과가 제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자기가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지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한국어 교육이나 맞춤형 한국어 교육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발표해 주신 정다운 책임연구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 자가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그 이론적 검토를 한 후에 한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온라인 자가평가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개발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주셨습니다. 특히 현재 세종학당에서 제공되고 있는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레벨 테스트에서 자가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자가평가 방법들을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다운 연구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유튜브로 그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은 바로 받을 수가 없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 교수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면 다음은 한국어 온라인 자가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조수진 서강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조수진입니다. 이런 큰 대회에서 유수의 한국어 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어 온라인 자가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온라인 환경이라는 그 환경과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가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 환경에서의 어떤 스마트 러닝 같은 그런 개념은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 체제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자가평가를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을 할 때 이런 온라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어떤 전통적인 한국어 교수 학습에 대해서 이 자가평가를 수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실 때 논의하셨던 것처럼 자가평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굉장히 하면서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형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했는데요. 먼저 자가평가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지속적이면서도 그 체계적으로 모아둔 어떤 개인별 작품집이나 혹은 서류철 같은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어하고 관련해서도 학생의 노력이라든지 진보, 성취 정도를 보여주는 과제 모음이나 작품집 같은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정말 최고의 장점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자가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등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훨씬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어떤 신장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한국어 교육의 어떤 자가평가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을 아실 텐데요.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서는
그 PEL이라고 해서 유럽인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언어권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활용을 함으로써 자기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학습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을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PEL의 기본 구성은 언어 여권이라는 부분이 있고 언어 자서전 그리고 기록장이라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 윤선영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사실 언어 여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부분이죠. 이것을 제목을 바꿔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세밀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작성되어 있고요. 독서 체험 기록장이라고 해서 자기의 독서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언어학습 경험 기록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별학습 과정 기록장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언어를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구성과는 조금 사뭇 다른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사실은 프랑스어 쪽에서 적용되는 방식인데, 여기에 보면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독서 체험 기록장에 뭐 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만약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방식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거 뭔가 그 온라인 홈페이지의 사이트 맵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뭔가 그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자기하고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어떤 홈페이지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저장이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그 종이로 된 그 결과물과 파일을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누적된 그런 정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구민지 교수님께서 그 개념을 얘기하실 때 자가평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성찰이라든지 메타인지라든지 과정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제안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현재의 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가짐으로써 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정말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온라인이니까 본인이 공개를 하지 않고 기록을 해놓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써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는 어떤 개인적인 행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함께 정리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활동 기록장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문학작품으로 대변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독서 감상문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요. 한국과 관련된 서적에 대해서도 읽은 날과 제목과 뭐 내용, 기억에 남는 것 정도로 굳이 정말 아주 길고 복잡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타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뭔가 신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언어학습 기록장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게 된 것과 공부한 것들을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를 그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반성적으로 기록함으로 해서 학생들은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기록하는 것 이외에도 적극적인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서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 이런 포트폴리오 과정에 대해서 이런 뭔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교시자가 학습 계획이나 전략을 보완하는 그런 그 틀이 있는데요. 이것이 온라인으로 갔을 때 학습자가 기록을 하고 문제를 인식할 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보충이나 추가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숙제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최적화된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했지만 조금 불안하겠죠. 불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어떤 평가들이 더해져서 자기의 학습을 조금 더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어 교육자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느냐가 사실 학습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게 관여를 할 텐데요.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방식을 통해서 그 하나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비판과 새로운 방향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진 교수님은 한국어 온라인 자가평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가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런 환경에 주목하고서 나름대로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사이트맵 형식으로 제안을 해주신 점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가평가 방법을 제안하셨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신 조수진 교수님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발표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기능별 자가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은정 한국외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능별 자가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제안인데요. 제가 발표를 하려고 보니 제목이 내용에 비해서 참 거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자가평가, 온라인 평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발표 주제를 듣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자가평가에 대한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실질적인 그 평가의 모양을,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그래서 어떤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평가의 개념이 기존의 어떤 학습 결과를 측정하는 그런 평가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 아니면 학습을 위한 학습의 한 과정에서의 평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고 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가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자가평가는 사실 어떤 성취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자기주도 학습의 그런 전략을 알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학습을 성공시키는 게 이것이 자가평가의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많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이 성취도 정도를 기술하는 체크리스트 평가와 그다음에 일정 단위의 그런 학습이 종료된 이후에 그 학습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그 문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 이해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평가인데요. 우리가 이런 평가들을 흔히 어떤 단원이 끝나고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 평가가 자가평가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구민지 선수 말씀하셨지만 이 채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채점의 그런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그 문제 문항들이 굉장히 넓고 내용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항으로는 학습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하되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학습 맥락이나 그런 예시가 포함된 이런 문항으로 기술이 된다면 학습자 스스로 얼마든지 그 학습 그 일정 단위의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또 이런 평가를 실제로 그러니까 권혜지 이완기가 그 논문에서 밝힌 실험을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학습자들 구체적으로 기술된 평가 문항으로 된 체크리스트 결과와 그 교사의 평가가 상관관계를 유지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체크리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기술해 준다면 학습자 스스로도 그 자가평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문항은 학습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된 평가 문항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추상적으로 기술된 평가 같은 경우는 학습자 그 수준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수준이 좀 높은 학생들은 자가평가 결과 그 객관적인 평가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는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자가평가할 그 결과를 보면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 수준의 변수를 그 방지할 수도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 자가평가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그래서 주로 문어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읽기와 쓰기 부분에서 어떻게 체크리스트 자가평가 문항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그 단순히 읽은 그 내용에 대한 그 이해뿐만 아니라 이 학습자가 읽기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읽기 내용을 어떻게 내재화시켰는지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번 문항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지명 관계상 자가평가 문항만 기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통 저는 이게 척도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척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문항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1번 읽기 텍스트에 나온 단어를 빨리 인식할 수 있다. 읽기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나는 텍스트에 나온 주요 어휘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문맥 속에서 문장의 뉘앙스,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여기까지가 읽은 읽기 내용,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읽기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 나는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을 활용하였다. 5번 나는 텍스트를 잘못 이해한 내용 이해 오류를 스스로 알아내고 수정하였다. 6번 나는 읽기 목적에 맞춰 텍스트를 능숙하게 읽을 수 있다. 여기서 4번부터 6번까지는 읽기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묻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그 읽기 텍스트의 내재화 정도인데요. 까먹었네요. 7번 나는 읽은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8번 나는 읽은 내용의 중심 생각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9번 나는 읽은 내용을 다른 읽기 텍스트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10번 나는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읽기 텍스트의 내재화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문항은 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단원을 제가 전제를 하고 수업을 평가 문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문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단원에서 읽기 텍스트를 배웠어요. 근데 그 읽기 텍스트의 주제가 여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정도의 그런 주제들은 초급에서도 가능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체크리스트 문항을 줄 때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문항 유의어 반의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 나는 텍스트에 나온 어휘 출발하다, 타다의 반의어를 알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10번 문항에서 여기서는 뭐 읽기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주제가 여행이었기 때문에 나의 여행 경험과 관련지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자시 학습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항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쓰기 체크리스트 자가평가 문항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뭔가 표기와 관련돼서 철자와 띄어쓰기를 바르게 사용했다. 자, 그 부분이고요. 2번부터 3번 문항은 그 표현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저희가 우리가 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유창성과 정확성이라면 유창성 부분에 초점을 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난 여러 가지 문법과 어휘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썼다. 3번, 나는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쓰기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썼다. 표현의 다양성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4번, 나는 문법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다. 또는 완성된 문장으로 기술을 하였다. 또는 6번,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 또는 묘사하여 글을 썼다. 문법이나 표현의 정확성, 내용의 정확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7번부터 10번은 쓰기 전략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7번, 나는 글 속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다. 8번, 나는 쓰기 활동을 위해 참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인용하였다. 자, 9번, 나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글을 썼다. 10번, 나는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글 속에서 충분히 제시하였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체크리스트 평가가 내용 이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자가평가의 목적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이라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그 체크리스트 문항에 분명히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뭐 문어뿐만 아니라 뭐 듣기나 뭐 읽기, 쓰기 다 사용이 가능한 이런 온라인 자가평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이 이런 자가평가를 한다면 좀 재미있는 방법, 흥미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자가평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런 학습 플랫폼 앱이 카웃과 제가 대표적으로 키즈엔 이 두 개를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카웃을 보시면 카웃은 미국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고 키즈엔은 한국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 방식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보통 교사들이 복습 단계에서 이런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내서 학습자들이 복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하기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도 충분히 배운 학습 내용을 이용해서 스스로 퀴즈를 내고 맞추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보통 대부분의 유형들이 여기 카웃에서는 뭐 병아리는 무슨 색깔일까요? 지금 사지선다 선택을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아니면 그냥 OX,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일단 학습자가 스스로 그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 그 과정 자체가 복습이 되고 이 문제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학습 평가 결과 수치도 다른 평가보다 높아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복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중 효과가 있고요. 또 이런 개인 방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 사지선다형이나 OX 유형의 문제 유형으로 누구든지 사실은 만드는 방식이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스스로 충분히 작성하기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학생들이 뭐 꼭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PC나 패드나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뭐 재미있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가장 이제 제가 큰 이제 장점으로 꼽는 것은 그 문제가 퀴즈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은행 방식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학습자 스스로 다시 복습을 하고 자기 실력을 평가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 이것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이 자가평가를 좀 재미있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평가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자가평가가 평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평가가 아니라 학습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이 다른 평가보다도 자가평가는 학습 과정의 하나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은 체크리스트의 문항들을 정말 그 단원과 관계 있는 예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런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자가평가에 대해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평가 방식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내용 잠깐 살펴보면, 자, 김은정 교수님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기능별 자가평가 도구 개발과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읽기와 쓰기에서 자가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자가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구체적인 자가평가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김은정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분의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시간은 지금 오버됐지만은 조금 그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심도 있는 내용의 논의를 위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생각하시고 편의상 발표했던 순서대로 추가 말씀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민지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자, 구민지 교수님 저 마이크 네, 켜시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평가 도구라 할지라도 해당 교육 과정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과 접근법은 그대로 둔 채 평가 도구만 새롭게 개발하고자 한다면 평가 도구의 결정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기존의 결과 중심 교육에 잘 어울렸던 고전적 평가 도구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이 바로 대안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적 평가 중 하나 또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가평가이죠. 단순히 학습자를 대면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교수 학습 상황이라고 해서 교육 과정이나 접근법 또는 교육 철학 같은 것들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해가는 이 한국어 교육 환경에서 자가평가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모습이 이 자가평가와 같은 대안적 평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은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했던 내용도 그렇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느껴진 것이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에 김은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그 발언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평가지만 평가가 아닐 수 있다. 또 자가지만 자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교사나 개발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앞서 발표 다 모두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에 한국어 교육 대상이 지금 되게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서 이 자가평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대학 진학 후에 학문 목적 학습자라든지 아니면 국적을 취득해서 장기간 취업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학습자들과 같이 그 교실을 떠나서 어떤 평생 학습으로서 한국어 교육을 해야 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이제 자가평가의 필요성은 아마 더욱더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자가평가를 그러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당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자가평가를 많이 연구를 안 한 거는 학습자가 평가하는 거, 학습자가 자기가 아까 스케일 같은 0에서 뭐 5, 그래서 자기가 채점한 평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자가평가가 이제 교재에 많이 반영이 되다가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가평가라는 게 보면은 학습자의 몫이 아니라 그 신뢰도나 타당도의 문제가 학습자의 몫이 아니라 그 자가평가를 개발하는 교사나 개발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평가를 어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그 평가 유형이나 평가 방법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신뢰도를 그 개발자로서 아니면 그 평가를 만들어내는 교사로서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연구와 그런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분야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한국어 교육에서도 앞으로 학습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고급 학습자들도 많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다운 책임연구원님. 네, 다들 너무 좋은 발표라서 오늘 사실 제가 발표한 거 외에도 많은 걸 정말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생각하게 된 게, 저희가 맨날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잘 모르는 상태로도 사실 자가평가를 그동안 많이 활용을 했었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근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럼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어떤 자가평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찾거나 이제 자료를 찾으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이제 대세가 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에서 자가평가가 과연 어떻게 구현될 것이고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국어 교육자만의 몫은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온라인에서 자가평가 도구가 어떻게 과연 구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수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자가평가라는 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온라인 교육하고 관련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 결과물을 사실은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교사의 어떤 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교사에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 기계적으로 그 학생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춤형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사는 학생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원활하게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도 좋고 교사에게도 더 좋은 방식으로 그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김은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발표를 듣고 정말 자가평가의 이런 좋은 시스템, 그런 방법이 개발을 해준 건 뭐 교사나 개발자의 몫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저는 여기에도 더 붙여서 아무리 자가평가가 뭐 이런 평가 방식, 그 시스템이 잘 구현되어 있더 하더라도
또 학습 동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성찰 전략이 부족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 평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의 하나의 그 방식으로 자가평가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가평가를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를 개발함도 필요하지만 이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할 때 그 교사의 그 지속적인 이런 가이드나 교사 학습 간의 상호작용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와 안내나 이런 피드백이 그렇게 자가평가를 좀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6분의 발표자 분의 또 추가 또 말씀, 또 토론 대체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사이버대 교수로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회를 받고 또 의미 있는 발표를 또 들어서 저로서도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2분 분과 2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평가의 새로운 모형, 자가평가를 중심으로에 대한 분과 발표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